예, 오늘은 제가 이 교재로 삼고 있는 책의 그 3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한 PPT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요. 부제는 콜럼버스와 라스카사스. 제가 쓴 책의 3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안 문제가 처음 시작된 계기가 이제 콜럼버스가 1492년에 소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저는 이 발견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1492년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콜럼버스가 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전에도 이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처음 온 서양인이 아니고 그전에도 유럽에서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특히 코케인이라고 하는, 이 서양에서 코케인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코케인 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마약 코케인을 뜻하는 마약과 어떤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설화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 분, 이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콜럼버스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1492년이라고 하는 이 드파디우 주연의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가까이 갔을 때의 그 화면입니다. 콜럼버스는 1450년에 태어나서 1506년에 죽는데 92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기 때문에 그때 42살이었죠. 이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이냐 스페인 출신이냐 포르투갈 출신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콜럼버스의 DNA 조사를 해서 국적을 가린다라고 하는 뉴스가 올 초에 이렇게 외신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는 이탈리아의 제노바죠. 제노바 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탈리아 출신이 포르투갈에 건너가서 이제 포르투갈에서 처음 이 항해에 대해서 포르투갈 왕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부당하고 다시 스페인에 건너가서 스페인 왕실에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말하자면 포르투갈 왕실이든 스페인 왕실이든 이 콜럼버스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또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른바 처음에 이제 일본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그 당시 르네상스 초기에 유행했던 지구 구형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이런 거, 그전에 중세 때는 지구가 그냥 평면이었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엔 일본을 간다. 일본에 가서 일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신비로운 그런 황금의 나라로 유럽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을 간다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또 인도를 간다. 그 당시 유럽의 인도에서 오는 향신료 이런 것들이 대단히 고가의 품목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이 인도인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인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가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른바 미션, 전파를 위한, 선교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최근에 대체로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학설은 향신료를 비롯해서 금은, 보화 등의 이 부의 축적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돈 벌러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4번 항해를 하는데요.
죽기 전까지 한 4번 항해를 하는데 첫 번째가 대륙에 상륙했던 경우고 나머지 3번은 이제 주로 주변의 섬들을 이제 경략하는 그런 항해였습니다. 이 콜럼버스 이후에 뭐 여러 또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그 소위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그 앞에도 뭐 피사로니 뭐 코르테즈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콜럼버스 이후에 주로 이제 남아메리카 쪽의 정복, 멕시코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을 정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수 있는 사람은 이 바스코 다가마가 이게 진짜로 이제 인도 항로를 그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바스코 다가마 인도 항로 발견 이후에 일본이 이제 조총이죠. 그때 조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쏘아 맞추는 뭐 총이라는 의미에서 그 조총을 이 바스코 다가마 쪽의 이제 이 항해로부터 얻게 되고 그 조총을 들고 인진연화를 벌이는 뭐 이게 우리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 시대의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뭐 콜럼버스 영화가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편이나 개봉이 되었죠. 특히 이 1492년이 된 500년이 된 그러니까 1992년에 이 콜럼버스 500주년 기념으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더파디우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 영화들이 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 뭐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뭐 그중 대부분 영화가 그렇습니다만은 1492년 500주년 199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콜럼버스는 뭐 대단히 그야말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그때까지도 그전에 뭐 더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콜럼버스의 그 위명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명성이 좀 쇠퇴하는 좀 이따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만 이 콜럼버스 영화는 역시 그런 뭐 좀 콜럼버스를 미화하는 그러니까 서양에 의한 그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라고 하는 것을 숭상하는 입장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이 김미란 선생님께서 이 롤랑 조페의 미션이라는 영화 음악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이 조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롤랑 조페의 미션은 18세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과나마 쪽인가요? 이 원주민하고 이제 이 소위 가브리엘의 오보에 이 유명한 곡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요새 성악곡으로도 팔라 뭐 무슨 뭐죠? 무슨 뭐 그 유명한 성악곡으로도 뭐 불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는 대단히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콜럼버스도 그렇습니다만 콜럼버스 영화도 그렇습니다만 이 롤랑 조페의 미션도 이 가브리엘 신부를 비롯해서 이 서양인들이 마치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계몽하고 대단히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이 아메리카 원주민, 뭐 인디안이라고 불리죠.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인도하는 이런 입장으로 그려진 그러니까 서양 우월주의. 그래서 이 미션이란 영화는 물론이거니와 콜럼버스란 영화도 그야말로 백인 우월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는 좀 조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음악도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이 영화로서는 괜찮은 작품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형편없다. 뭐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8월 달에
대구에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대구에 잘 상영이 안 되는데요. 이상하게 이 코로나 때문인가 이 자마란 영화가 지난달에 대구에서도 상영이 되었는데 하루 한 번 관객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가 극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 영화입니다. 자마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션하고 같이 18세기 남미의 이야기인데요. 이 자마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의 하급 관리예요. 이 하급 관리인 자마가 스페인 식민지 시골에서 굉장히 무료하게 말하자면 식민지 관료로서 별로 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일이 없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 식민지 원주민들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마가 너무나도 이 권태롭게 이 식민지 관리에 그 무관심한 그러니까 식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이 무슨 뭐 식민지 침략 이후에 식민지 어떻게 운영하느냐 관리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뭐 위안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루크레치아 마르텔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여류 감독 여성 감독인데요. 아르헨티나 여성 감독인데 이 사람 영화가 몇 편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만 영화 처음 개봉이 되었는데 아무튼 식민지 관료가 말하자면 너무 권태로워서 성적인 도락에 빠져서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뭐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라고 좀 저는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 9월 달에 제가 어제 그제 이 바크라우라는 영화를 또 봤는데 이 대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아니면 보기 어려운 영화인데 아마 워낙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런 손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제가 혼자 봤는데 이 바크라우도 뭐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집사람 뭐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봤습니다만은 이 영화는 이 20세기 뭐 21세기 지금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이 브라질의 시골에서 이 백인들이 그러니까 브라질 지배계급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자신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시골 사람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이 백인 용병들이 여러 명, 한 7, 8명 돈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이제 학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마을 사람들의 저항에 부닥쳐가지고 결국은 이 용병들이 다 죽는 그리고 그 백인 출신의 그 말하자면 그 마을의 촌장, 시장도 함께 학살당하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영화라서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두 사람의 감독이 뭐 디스토피아적 서부극이니 뭐 작은 외딴 마을에 거친 저항을 주저라 뭐 한 몇 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엄청 잔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어제 오늘 지난달 이번 달 제가 이 두 편의 영화를 봐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남미에서는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뭐 소개차 말씀드리려고 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스칼리토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아포칼립토라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멕시코 마야 문명 시대의 마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야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안 되었어요. 근데 멜 깁슨이 그 영화 감독을 만들고 영화 감독으로 이제 진출하고 난 뒤에
굉장히 잔인한 영화를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저는 이 멜 깁슨 영화를 싫어합니다만은 엄청 싫어합니다만은 뭐 예수의 패션 오브 크리스트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였죠. 멜 깁슨은 뭐 이 미국의 배우들 중에 이 뭡니까 뭐 슈발츠 네건가 뭔가 하는 배우니 뭐 이런 배우들처럼 미국의 우파, 미국의 우위 거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로도 유명하죠. 이 멜 깁슨이 만든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에서도 지금 그 중에 한 장면을 저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만, 이 마야 문명의 그 많은 인디오들이 너무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백인 침략 이전에 인디오들끼리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마야 문명이든 아스텍 문명이든 이 남미의 일종의 문명권을 형성했던 인디오들에 대한 책들, 최근에 나오는 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도 있고 또 뭐 영어 책이나 또 외국어 책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인디오들의 삶이 굉장히 평화로웠고 이 어떤 뭐 한 많아봐야 한 2, 300명. 지난 시간에 지난주였던가요? 제가 아까 이성우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클라스트로 같은 사람들이 밝히는 인디오 사회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존재했습니다. 한 2, 300명. 그러니까 이 마야든 아스텍이든 2,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커뮤니티, 공동체가 여러 지역의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존재했던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전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들 이제 학문적인 차원의 책들은 밝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포크리프토의 이 영화는 완전히 무슨 마야 문명이든 아스텍이든 남미의 원주민들이 전쟁만 하고 살았고 그 전쟁이 너무너무 끔찍했다, 야만스러웠다, 비인간적이었다, 학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멜 깁슨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진짜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뭐 여러분 아마 이건 여러분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예요. 뭐 제가 너무 징그러운 이야기를 해서 좀 이 아름다운 아프리카 이야기를 한 편 골라봤는데 이 영화도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낭만적인 이 로버트 레드포드는 멜 깁슨보다는 그래도 좀 젠틀하죠. 게다가 또 여자도 그렇고 별로 미인은 아니지만 누구죠 이건? 이 영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명화로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여주인공은 아프리카 그러니까 가나에서 유명한 그 커피 농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특히 아프리카 중부 이쪽은 온통 커피 천지라고 해도 커피밭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김영수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뭐 지금 야채값이 올라가지고 야채를 못 드신다면서요. 근데 야채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래 뭐 밀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주식, 부식 뭐 이런 것들이 야채니 이런 것들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프리카가 식민이 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땅 전부가 이제 커피밭, 홍차밭, 향료밭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이 과정이 식민지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그 식민지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아프리카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굶느냐? 한 300년 동안을 아프리카의 땅에는 전부 뭐 커피나 차나 이런 나무들만 잔뜩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주식이나 야채나 이런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물, 그런 어떤 그 식재료로 전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밀이나 이런 야채나 이런 것은 다
유럽이나 아시아 이쪽으로부터 아프리카가 수입을 해야 될, 반면에 이 커피나 아프리카가 만들어내는 커피나 홍차나 이런 것들은 독립 후에, 독립 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지주했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으로 팔았는데 독립 후에는 거의 뭐 100분의 1, 200분의 1 가격으로 다운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재배한 커피를 팔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뭐 채산도 맞지 않고 자신들이 수입해야 할 식재료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에 엄청 모자란다는 형편. 바로 이 여자가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 여자가 그런 이제 커피 농장 주인으로서 여주인으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 로버트 red포도 마찬가지로 이 상하 사냥꾼이죠. 남자는 상하 사냥, 여자는 커피 농장.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프리카 이 식민자, 침략 식민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게다가 이 두 사람 주변에 이제 뭐 아프리카 흑인 이야기도 좀 나오곤 합니다만은 이 아프리카만이 아니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뭐 지난 8월 말에 이게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2001년 9.11이 터지고 난 뒤에 그 당시 부시였죠. 대통령이. 부시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을 합니다. 그죠? 뭐 반라덴 그 잡아놓는다고 침략을 하는 그 전후에 만들어진 영화가 이 300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왕은 대단히 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아랍권에서는 그야말로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희화화되어서 마치 이상한 그런 변태적인 뭐 100만 대군을 300명의 뭐 스파르타 군이 무찌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결국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비롯해서 중동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선전물로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는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롤랑 조페 영화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미션하고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뭐 안나 앤드 킹 왕과 나라는 영화 뭐 이건 몇 번이나 만들어졌죠. 그 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건 뭐 율브리너 데보라카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는 이 조디 포스트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게 리바이벌 되는 거 보면 말하자면 서양 여자가 동양의 왕을 계몽시켜서 뭐 좀 문명화시킨다 뭐 이런 식의 주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건 마지막 황제 같은 영화가 있죠. 마찬가지 이야기고 뭐 남미를 비롯해 전 세계가 배경이 되는 인디아나 존 시리즈 5편 마찬가지 대표적인 뭐 이런 장면이 뭐 디저트로서 원숭이 골 장면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아이다를 비롯해서 무슨 뭐 투란도트 같은 이 오페라 작품들 지금 이 아이다가 지금 대구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제가 이 아이다 이야기는 싫어하지만 오페라를 좋아해서 이 아이다가 들어오면 대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구경을 하는데 이제 이번엔 볼까 말까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뭐 오페라에도 이런 그 서양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의 요소가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 뭐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로와 그림인데요. 문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마 로빈슨 크루소 같은 뭐 소설, 뭐 유럽 소설의 시조라고 합니다만은 바로 이 뭐 로빈슨 크루소가 뭐 이
무인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옆에 섬에서 온 이 흑인 원주민을 뭐 이 친구가 온 날이 금요일이어서 이름을 뭐 프라이데이라고 짓고 뭐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뭐 영국에 데려가서 신사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가끔 저는 이제 이 로빈슨 크루소가 이 로빈슨 크루소의 배경이 남미예요. 남미 앞에 그러니까 이 많은 제도가 있는데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을 이제 배경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원주민은 남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가끔 이 우리나라 이 뭐 하멜 표류기 같은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로빈슨 크루소처럼 하멜 같은 사람이 또는 뭐 이 독도에 와서 이 밀양박씨 우리 선조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뭐 이 백인한테 독도에 뭐 이렇게 온 백인에게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로 명령이 되어서 뭐 어떻게 하는 이야기로 비슷하게 저는 상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마다 끔찍스러운데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최근에 또 로빈슨 크루소 나온 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소설도 뭐 이 로빈슨 크루소가 17세기 18세기 소설입니다만 그 후에 나오는 수많은 서양 소설이 그런 요소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령 뭐 이 우리가 아는 최근에 뭐 이 홈즈 소위 뭐 이 영국의 유명한 탐정 홈즈 시리즈 같은 거에도 보면은 대부분 이 홈즈가 처리하는 악당들은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또는 원주민이 살았던 인도나 이런 쪽에서 중동에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 여러분 아마 이 누구죠? 뭐 하여튼 이 제인 에어 같은 소설에도 제인 에어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인 에어가 결혼한 남자가 뭐 무슨 백작인가요? 후작인가요? 후작의 전 부인. 전 부인은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부인인데 그 부인을 그 제인 에어가 가정교사로 있는 집 어디 뭐 옥상인가 거기에 비밀 방에다가 가두어 놓고 지내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인도에서 온 여자예요. 원주민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친 여자처럼 이제 묘사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 집을 불태우고 뭐 제이네가 그 여자가 죽고 난 뒤에 원주민 여자가 혼혈 전부인이 죽고 난 뒤에 뭐 재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이네의 이야기인데 사실 좀 이런 원주민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폭풍의 언덕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영국 소설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영국 소설 프랑스 소설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현대 소설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알베르 까뮈의 작품 한 뭐 1, 20년 몇 년 전인가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문학 잡지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대를 기억하지 못한 1, 20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작가들, 시인들, 이 문학 쪽 교수들한테 뭐 1000명인가 뭐 얼마한테 뭐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가 누구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작가나 문학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알베르 까뮈로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알베르 까뮈가 물론 뭐 대단히 훌륭한 작가이긴 합니다만 이 알베르 까뮈의 작품은 철두철미 이런 그 알베르 까뮈가 알제리 출신인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는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야말로 이 알제리 앞바다에서 태양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원주민을 죽이는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이제 이 결국 그 이방인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아까 제가 로빈슨 크루소를 독도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방인을 부산 앞바다나 인천 앞바다로 생각을 하면 아무도 웃어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좀 별 재미가 없네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산 앞바다일 수도 있고 인천 앞바다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이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범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혹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자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다시 읽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출판사들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를 뭐 이겨나가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페스트를 읽자 뭐 이따구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이 페스트는 여러분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이제 벌어지는 페스트 알제리가 아니고 오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제 전염병 페스트병이 이제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1820년대 3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150년 정도 프랑스가 알제리를 지배를 합니다.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후에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략을 했는데 그한 10몇 년 동안 전쟁을 해요. 베르베르족이라고 알제리의 원주민들. 10몇 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제 원주민들한테 이겨서 이 프랑스가 지배를 하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20세기 중엽, 20세기 그러니까 그 한 1940년대, 30년대에 오랑이든 알제든 간에 물론 대도시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좀 더 많긴 했지만 그래도 원주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뭐 이 한반도에 한 200만 명 정도까지 살았다고 하지만 대구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조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페스트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오랑이라는 도시에 페스트균을 이제 그러니까 페스트에 걸려가지고 페스트의 치료를 위해서 페스트의 어떤 여러 가지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뭐 의사든 뭐 목사든 뭐 신부든 뭐 기자든 뭐든 간에 백인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페스트가 오랑에 있었다면 오랑에 이게 그 전염병으로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을 것이고 더더구나 백인이 사는 지역보다 원주민이 사는 지역 여러분 모든 식민지는 남아메리카의 아파트하이트처럼 지역이 딱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도 옛날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조선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페스트라는 소설에는 원주민들이 페스트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원주민들의 지역이 훨씬 가난하고 빈민 지역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오랑이라는 도시에 페스트 병이 있었고 페스트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소설에는 원주민들의 페스트 이야기는 단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백인들만의 이야기죠. 이방인도 백인들만의 이야기예요. 알베르 까뮈가 그런 소설가인데 난 우리나라 작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까뮈의 이방인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페스트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뭐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는 사람이 뭐 한다기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 책의 원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아랍 사람들이 아주 나른하게 앉아가지고 이 아랍 미소년이 뱀춤을
뱀으로 묘기를 부리는 뭐 이런 어떤 것 아주 대표적인 장면을 서양 사람들이 그 당시 서양의 회화 작품으로 그리는 이 제롬이라고 하는 화가 그린 건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한 8촌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이제 대표적으로 오리엔탈리즘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식민지 지배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거 뭐 이 회화나 조각이나 뭐 오페라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에 어떤 지배적 술수로 재해석한 사람이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뭐 옛날에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이 콜럼버스 동상이 이제 넘어져가 이걸 이제 사람들이 넘어뜨린 거죠. 이 남미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죠? 이 지금 그 머리통이 떨어진 부분인데, 그리고 뭐 이제 이 백인들이 뭐 이 콜럼버스를 이제 발로 차는, 작년에 이 콜럼버스를 비롯해서 뭐 윈스턴 처칠, 많은 이런 그 서양의 인종차별주의자, 제국주의자들이 수모를 당하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이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빈민들, 뭐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일종의 이 뭐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근데 그게 이상하게 콜럼버스에까지 이제 이 문제가 된 거죠. 역시 콜럼버스의 동상에 이런 그 붉은 뭐 이런 그러니까 스탑 제노사이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콜럼버스를 비난하는,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이 콜럼버스가 재조명, 재해석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남미에서 이 인디지너스 피플스 데이, 그러니까 그 원주민 데이, 그러니까 콜럼버스 뭐 10월 며칠이죠. 10월 며칠이 콜럼버스 데이인데 국경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남미에서도 어느 나 대부분 남북 아메리카에서 제일 중요한 국경일로 삼고 있는 날이 콜럼버스 데이인데, 그 콜럼버스 데이를 철폐하고 원주민 데이로 만들자라고 하는 항의가 벌어진 사진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그 당시 콜럼버스가 이제 이 뭐 원주민들을 학살한 그런 그림들이 새롭게 이제 재조명되고, 콜럼버스에 대해서도 뭐 이 우리나라 뭐 섹스레이브, 성노예 마찬가지로 이 콜럼버스가 이 많은 원주민들을, 특히 원주민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그 침략군이었던 백인들에게 제공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뭐 제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뭐 서양 근대라고 하는 건 사실 서양의 어떤 세계 침략, 흔히 교과서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대의 세 가지. 지리상의 발견, 종교개혁, 르네상스. 근데 이걸 좀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리상의 발견은 토지 침략, 종교개혁은 종교 침략, 르네상스는 문화 침략,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하지만은 원주민의 토지를 침략, 원주민의 땅을 침략한 것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은 원주민의 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침략시킨, 기독교를 강요한 그런 것이 종교개혁이고, 르네상스라는 것도 서양 문화를 비서양에다가 침략시킨, 뭐 이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제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지리상의 발견 대신에 지리상의 침략 또는 토지 침략, 종교개혁 대신에 종교 침략, 르네상스 대신에 문화 침략으로
바꾸어서 세계사를 재조명해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물론 이건 아주 극소수설이기 때문에, 극소수설도 아닌 1인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날 이제 발견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메리카 대륙, 특히 북미 대륙은요, 2001년 9.11까지,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에 근 510년 이상 한 번도 이 아메리카 대륙이 외부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백인이 침략하고 난 뒤, 이게 사실 그 침략이라 한다면 1492년에 콜럼버스 이후 뭐 많은 비사로니 뭐 바스코 다가마니 뭐니 하는 많은 코르테즈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해서 남부 아메리카 대륙을 백인의 땅으로 만들었는데, 그 뒤 500년 동안 2001년 9.11 침략이 있기 전까지 아메리카 대륙에는 외부 세력이 침략한 적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은 그야말로 복받은 땅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까? 뭐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900 몇 번 당했다 그래서 990 몇 번인가? 900 몇 번인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뭐 토끼 같은 평화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도 황당해가지고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일본을 한번 침략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트럼프 시절이었죠. 이 콜럼버스 데이 문제가 생긴 게요. 그때 이제 트럼프 시절에 탐험과 발견의 시대를 열었다면서 유럽인들의 영구적 신대륙 도착은 인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위대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장을 전환기적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가 콜럼버스 동상을 거꾸로 떨인 그 사람들을 막 체포해서 막 처벌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막 이 욕을 해댔죠. 근데 그 전에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바마는 이 풍요로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럽 개척자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괴로움도 인정해야 한다. 폭력과 박탈, 질병이 그것이라며 다문화와 포용을 이제 오바마가, 그러니까 혼혈이죠. 흑인도 아니고 혼혈 대통령 오바마가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함으로써 뭐 아메리카 인디안, 남북 아메리카 인디안에 대한 이 어떤 다문화 포용의 기운이 오바마 때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다시 완전히 백지로 돌려버렸죠.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오바마는 괜찮은 사람이고 트럼프는 나쁜 놈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부시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을 더욱더 많이 보낸 사람은 오바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이런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당시에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아까 오바마하고 트럼프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미 대통령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뭐 지금은 쫓겨났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보다 직접적입니다. 콜럼버스가 1490년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것이 150년간 계속된 인종학살을 촉발했다며, 중남미 사람들에게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하지 말라 촉구하면서 콜럼버스의 날을 정면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중남미의 몇몇 나라에서 공휴일로 기념하는 콜럼버스의 날이 10월 12일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는 대통령령을 2002년 당시 1억 명 대통령을 만들었는데요. 2002년에 이제 그 대통령을 발행했습니다. 제가 좀 탈자가 생겼나요? 이 차베스에 의하면 1492년 당시 원주민이
1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숫자 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150년 후에는 300만 명으로 절멸 상태에 이르렀다. 얼굴도 상륙 장소도 수수께 끼 콜럼버스의 얼굴이나 상륙 장소가 수수께 끼고 노예제와 질병을 옮기고 종족을 말살시켰다. 1492년 서인도 제도에 산살바드로에 이제 이 콜럼버스 상륙을 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통상 알려져 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나군의 정복이라는 베스트셀러이자 컵패티시 세일은 콜럼버스가 잔인하고 욕심 많은 인간으로 항해가로서의 자질 형편없는 무자격자라고 매도하고 신대륙 발견 이후에 서양 문화가 미국 대륙을 지배하게 된 데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재인식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소멸된 인디안 문화의 가치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역설을 하면서 인디안들의 반감을 이유 있다고 대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콜럼버스 데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에 뭐 나오는 이야기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라스카사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럼버스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스카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콜럼버스가 4번 항해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두 번째 항해 이 일종의 말하자면 종군 신부로 따라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콜럼버스 항해지가 나와요. 최근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항해지를 이 라스카사스라는 신부가 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콜럼버스하고 거의 같은 입장에서 콜럼버스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2번, 3번, 4번째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콜럼버스와 떨어져서 자기 나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너무 이게 막 학살하고 학대하고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기독 신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새로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라스카사스한 사람이 콜럼버스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서양의 아메리카 침략을 철두철미 비판하고 인디오의 편에 서서 인디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이 아니고 아까 김민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독교의 정신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학살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원주민들을 똑같은 인간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동포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절대 침략을 하거나 학살을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이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어떤 인권의 아버지, 아메리카 인디안 보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갔다 와서 스페인에 있는 그때 스페인의 왕이 남자 여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이 이제 통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두 분 패하는 스페인의 그 왕 둘을 말하는데 콜럼버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들의 언어를 모두 잘 아는 독실한 종교인이 있으면 그들이 모두 쉽게 그리스도 교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두 분 폐하께서 일찍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받으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멸망시켰듯이 이 종족을 개종시켜 교회로 이끌기 위해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체격이 좋고 용모가 수려한 건장한 사람들이다. 무기를 알지 못해 칼날을 쥐다 다치기도 했다. 좋은 노예가 될 것이다. 50명의 병사로 그들을 정복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다. 성삼위의 이름으로 트리니다드라고 하는 지금 그 섬 이름이 하나가 이 삼위일체 성삼위 이름으로 명명이 된 거죠. 팔만한 노예는 모두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노예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노예들이 비록 살아있는 물건이지만 황금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몇 명을 데리고 오죠.
콜럼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콜럼버스의 그 대척점에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라스카사스 신부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스카사스의 그림들이고요. 이건 그 당시 이제 라스카사스가 기록한 책에 나오는 원주민 그 학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라는 신부인데요. 이 사람 신앙심이 깊어서 사지사품을 받았고 많은 부를 추적해 부러울 것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510년 주교가 되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데 최초의 신대륙 선교사입니다. 그때서야 라스카사스는 원주민들의 삶이 눈에 들어왔다. 속세에 성공한 신앙인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원주민의 권리 투쟁을 위해 남은 삶을 희생했다. 인디안 보호법을 제정하고 서양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고 인디언 파괴에 관한 강렬한 보고서한 책도 남겼다. 사람들은 그를 해방신학의 원조라고 하기도 한다. 스페인인들은 칼날을 시험한다고 10명에서 20명까지의 인디안을 죽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기독교인이라는 두 사람이 어떻게 앵무새를 들고 가는 소년의 목을 장난삼아 자를 수 있을까? 굶주린 어머니는 절시 나오지 않는다. 쿠바에서만 석 달 만에 700명의 아이가 죽었다. 절망감에 어머니가 아기를 물에 던져 죽이기도 한다. 여러분, 쿠바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이 쿠바 원주민들 말로는 모르겠다라는 뜻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남아메리카의 나라나 섬 이름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섬이나 나라에. 쿠바 섬에 들어갔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쿠바 사람들에게 야, 너그 나라 이게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쿠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그 당시 그 쿠바에 살던 원주민들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대. 근데 그 모르겠다는 말이 쿠바 말로 원주민들 말로 쿠바였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쿠바의 이름이 쿠바가 되었대요. 뭐 그런 식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라스카사스가 기록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라스카사스 이야기를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은 겸손하고 인내력이 있으며 평화롭고 온화하며 이 세상 어디에나 가득한 분쟁도 소요도 없고 분노도 불평도 정오도 복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섬세하고 여위고 연약한 체계 사람들이어서 노동을 견디기에 힘들고 작은 질병에도 죽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동자의 혈통일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왕자들과 영주들의 자식들보다도 허약합니다. 또한 매우 검소하여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하고 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만하지도 않고 야심도 없고 탐욕도 없습니다. 맑고 걱정이 없으며 생기 가득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교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으며 순응적이고 우리들의 신성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최소한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해방신학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뒤에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새로운 어떤 기독교 카톨릭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방신학의 아버지가 이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방금 읽은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람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원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그러니까 콜럼버스 같은 그런 군인들, 침략 군인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라스카사스는 자신이 생각한 어떤 기독교의 평화, 기독교의 어떤 사랑의 정신을 원주민들에게 전한다라는 게 자기 사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원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다.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원주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물론 이 사람도 라스카사스도 원주민들의 어떤 본래의 종교, 뭐 샤머니즘일 수도 있고 애니미즘일 수도 있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미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본래의 종교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라스 카사스 그런 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다 완벽한 원주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원주민들의 어떤 종교, 원주민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원주민들이 가졌던 원래의 종교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독교를 전파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남미의 라스카사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의 입장인데 그래도 이 16세기 현실에서는 라스카사스라고 하는 사람이 콜럼버스와 같은 사람들과 반대의 입장에서 진정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원주민들의 인권을, 원주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서양이 비서양을 침략할 때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 거죠. 이 라스카사스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라스카사스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런 논쟁이 나옵니다. 18세기에도 원주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원주민들을 인간으로 대우해야 된다. 아니다. 저것도 인간이 저건 짐승이다. 이렇게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라스카사스도 그 당시에 그런 논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세풀베다 논쟁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스페인 사람, 이 라스카사스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온순한 양과 같은 사람들을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라고 알고 쳐들어가 우리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찢어 죽이고 고통스럽고 비통한 방법으로 파괴했습니다. 에스파뇰라 섬에는 300만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들 가운데 200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스카사스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30년 스페인 국왕은 라스카사스의 청원을 받아들여 신대를 위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칙령을 내리고 교황 바오로 3세는 1537년 교서를 통해 아메리카 원주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며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권리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라고 했고 1542년에는 신법이 스페인에 채택되어 엔코미엔타 제도는 종말했다. 엔코미엔타라는 건 대농장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거의만 농노 취급을 해가지고 거대한 그 대농장을 경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그 제도를 폐지했다는 거죠. 이 16세기 이만큼 대단히 말하자면 라스카사스 사람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만큼 진보적인 어떤 원주민 보호 정책이 실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라스카사스 죽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더욱더 식민지 경쟁이 격렬해지면서 16세기 이런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처음에는 16세기만 하더라도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런 어떤 막 학자들 사람들 간의 어떤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17세기쯤 오게 되면 거의 다 수포로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라스카사스는 1544년에 지금의 과테말라 지역 치아파스의 주교가 됩니다. 이 과테말라에 지금 이 라스카사스 박물관이 남아 있고요. 이 치아파스는 나중에 그 과테말라 위에 멕시코 제일 남부 쪽의 주에 지금 여러분 아마 그 멕시코에 지금 저항군들이 아직까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라스카사스 주에 라스카사스 이름의 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인디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앙공동 조직하는 임무가 다시 주어졌죠. 라스카사스는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과격한 조치를 취한다.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적각 석방하지 않는 식민지 정복자들에게는 성체 성사를 베풀지 말라고 교구의 모든 사제들에게 지시했다. 이 역시 격렬한 반대 없이 결국 좌절되고 스페인으로 귀국해 세풀베다와 유명한 신학 논쟁을 벌인다. 세풀베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스페인 왕실의 가장 신뢰받는 기독교인 그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풀베다하고 이 라스카사스의 논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세풀베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쟁 정당화 이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시다시피 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그리스의 3대 고대 그리스의 3대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전쟁 정당화 그리고 뭐 노예 정당화 노예로 태어난 놈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뭐 플라톤 물론이고 소크라테스는 사실 뭐 자기가 남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저는 플라톤이 쓴 책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이 노예 소유를 정당화하고 전쟁을 정당화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봐서 이 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데요. 뭐 그것도 소수설 중에 소수설이니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철학과 교수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아주 그냥 무식한 소리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박홍규라는 사람이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마 저를 정신병원에다가 집어넣으라 할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이론을 이제 이용해서 세풀베다는요 인종의 노예하는 합법적인 것이며 아메리카 원주민은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노예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라스카사스는 인디안들 또한 우리들의 형제이며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바쳤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논쟁 후에 라스카사스 16년 동안 스페인에 머물며 라틴 아메리카의 파괴 등 저술 활동하다가 1566년 마드리드에서 임종을 하고 작은 성당에 묻혔는데 그 뒤 500년 동안 이 라스카사스는 스페인에서 완전히 매국노 우리나라의 이완용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뭐 콜럼버스는 500년 동안 뭐 스페인은 물론 뭐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전 유럽에서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야말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로 숭상을 받은 반면에 이 라스카사스는 최근까지도 매국노 취급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논쟁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장 클로드 카리에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야의 유령 또는 뭐 이 아마데우스 뭐 이런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입니다. 이 장 클로드 카리에르가 이 유명한 이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 이 카리에르 책이 몇 권 있는데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아시죠? 이 장미 이름을 쓴 에코하고 같이 쓴 뭐 책의 역사인가 하는 책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대륙의 운명을 결정지은 5일간의 기록 아까 말씀드린 그 세풀베다와 이 라스카사스의 논쟁을 기록한 뭐 이게 연극으로도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 라스카사스가 최근 이게 지금 보는 사람이 라스카사스인데 이게 아주 멕시코에 있는 벽화예요. 그 다음에 이게 라스카사스 신부가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뭐 그런 그림들입니다. 라스카사스의 동상이 최근에 이게 과테말라인가에서 만들어진 동상이고요. 이 라스카사스의 어떤 뭐 그림들이 최근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아까 해방신학의 아버지라 그랬죠. 이 해방신학에 대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해방신학 쪽에서 이 뭐라고 할까요? 최후의 만찬은 아니고 어떤 회의 여러분들이 회의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해방신학 쪽에 뭐 이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 지역에 이제 쌓은 장벽 위에 멕시코의 이 해방신학 쪽의 신부들이 올라가서 뭐 항의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해방신학에서 좀 이렇게 근거가 된 이 남미의 중남미 주교회의 푸에볼라 문헌이라고 하는, 저쪽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서 분도출판사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 해방신학의 정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중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가정 문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위하는 의미 없는 삶에 주목한다. 오늘날 우리는 특히 가난으로 인한 불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이 가난을 신앙의 빛으로 바라보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벌어져가는 격차를 그리스도인 실존에 모순되는 수치로 본다. 소수의 사치는 거대한 대중의 비참한 가난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가 이 가난한 얼굴들 속에서 감지해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시는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다. 이 중남미 주교회의 출신이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젊어서는 이 해방신학 쪽에 좀 관심이 컸습니다만은, 교황이 되고 난 뒤에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자리를 차지하면 다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유감입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 중남미에서는 대단히 이게 아직까지, 가톨릭만이 아니라, 물론 중남미에도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해방신학 쪽 사람들은 뭐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중남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아주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좌우파 대립이 심하죠. 그래서 이 중남미에서도 이 해방신학 쪽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소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가톨릭에서 해방신학 쪽에 관심을 갖는 신부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역시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개신교 쪽에도 이 가톨릭의 해방신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개신교 쪽에서도 이 해방신학과 유사한 그런 어떤 프로테스탄티즘, 대단히 개혁적인 진보적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소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가톨릭이나 우리나라 개신교는 거의 뭐 대다수가 아주 보수적이고, 이런 해방신학 쪽이나 이런 개혁 쪽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아마 질문 시간에 반박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세풀베다하고 논쟁을 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세풀베다라는 이 작가,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 소설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혹시 여러분들 세풀베다를 혼돈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우스개 비슷하게 참고를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요새 연애 소설을 읽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나이가 젊어서는 연애 소설을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우습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연애 드라마 이런 거 절대로 제가 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 연애 소설이 읽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애 이야기가, 젊은 아들의 연애 놀이가 이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 이게 노망 촉이야, 치매 촉이야.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이런 소설을 썼으니까 제가 절대 여러분 진짜 치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소설은, 연애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이 소설은 이 부인하고 사별하고 한 30년째 혼자서 아마존에 밀림 깊숙이 사는 한 외로운 노인이 뭐 거의 매일 한 30년 이상을,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했던 연애를 했던 그 추억에 잠겨서 이 아프리카 밀림에는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읽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거기 어디 연애소설, 아주 삼류 연애소설 한 권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는데, 이 소설을 읽는 게 말이죠, 막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꼭 밥 먹으면서 음미하듯이 그 소설을 읽는 그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사람이 혼자서 그런 어떤 옛사랑의 추억을 씹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한 조그마한 그런 삼류 연애 소설의 그 단어 하나하나로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이 자연 아프리카 밀림을 사랑하고 거의 그러니까 연애 소설을 그렇게 읽을 정도로 그렇게 순진한 순수한 사람이 백인 사냥꾼들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 노인이 결국 그 백인 침략 사냥꾼들한테가 감히 이제 막 맞서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그런 이 원주민 투쟁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 라스카사스 이야기에 제가 이 어떤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여기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연애소 읽은 노인 영화도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쓴 에세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느림이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 에세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뭐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오늘 너무 일찍 두 번째 이야기 너무 일찍 끝냈네요. 잘 됐네요. 지금부터 한 27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2,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질문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또 반박도 하시고 지금부터 하십시다. 세풀베다 이야기 세풀베다 이야기가 아니고 이 라스카사스 이야기는 이 라스카사스가 쭉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는 제 책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뭐 혹시 그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참조하시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책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 책을 좀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어 공부를 좀 했는데 도저히 뭐 제 스페인어가 택도 없어가지고 이 카톨릭 쪽에다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스페인어를 하시는 스페인, 멕시코, 남미 출신 신부님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남미 출신, 멕시코 출신 신부님 그쪽 출신 그쪽 분 몇 분하고 한국말 잘하는 한국에서 뭐 20, 30년 넘어 살아가지고 이 신부님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이 라스카사 책을 번역하려고 한 몇 년 전부터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좀 그 여러분 이 나중에 이 김민환 선생님 혹시 이거를 그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은 좀 이렇게 카트해도 좋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고약한 카톨릭이 이거를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들은 뭔가 책을 번역하고 책을 출판하려고 그러면은 카톨릭 그 본부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 책 번역을 승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트 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신부놈들이라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라스카사스 신부의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그 남미 쪽에 쿠바나 멕시코나 이런 쪽 여행을 이제 할 때에 사실은 이 라스카사스 신부가 이게 지금 쭉 살았던 라스카사스 신부가 이 원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공동체를 꾸미고 또 라스카사스 신부가 뭐 치아파스 그 성당 같은데 이 과테말라나 이런 남미 쪽 중남미 쪽을 쭉 여행을 하면서 라스카사 신부에 대한 어떤 책을 하나 쓰려고 구상을 하고 멕시코와 쿠바까지는 갔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거기서 한 달 정도 좀 놀다가 보니 별로 그 밑으로 가기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덥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제 집사람이 아주 싫어해서 이 여행을 계속 못하고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라스카사스 신부가
도착을 해서 자기가 쭉 그 지냈던 그런 그 코스를 한번 제대로 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좀 제 나름의 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못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한 내일 모레 70입니다만 70평생에 유일하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데 못한 일로 저한테 유감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감상적으로 센치하게 고백을 합니다만, 이제는 아마 또 그런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혹시 카톨릭 믿으시는 분 계시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다른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견해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